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리아 쌤입니다. 네. 오늘은 또, 네, 수레바퀴 아래수로 가져왔어요. 어, 지금 블로그에 선생님이 글을 하나 올렸고요. 지난 시간에 수레바퀴 아래서 1, 2장과 3, 4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자, 오늘은 한스의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 같이 볼게요. 네. 선생님은 창원에서 리아 북클럽으로 지금 중학생 아이들과 인문고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자, 이 3, 4장,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고요. 참고하셔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음사 책에서 보면요. 수레바퀴 아리스가 5, 6, 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무리되는 부분 오늘 같이 볼게요. 네. 자, 복습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짧게. 자, 1, 2장에서 보면 한스가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여름방학을 보내는 시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기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해요. 낚시와 수영 뭐 이런 걸 좋아하죠. 토끼도 기르고 목공놀이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것들이 한스한테서 다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 빼앗겼다, 뭐 금지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키워드로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한스의 이제 그 결말을 보면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일본 작가 소설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책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그 한스 했을 때 그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한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가는 데는 결국 한스가 느꼈던 어떤 마음, 어떤 감정? 네. 그런 감정이 선생님은 떠올랐는데, 친구들은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초반부에 한스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나왔죠. 자, 엄청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인재죠. 여기 마을에, 시골 마을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하나 나온 아이가 한스죠. 그래서 마을의 어떤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온갖 기대를 받고 있고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한스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가 1, 2장 부분입니다. 자, 자, 그러면 3, 4장. 네, 3, 4장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자, 기억나겠지만, 네, 지난 시간 했던 영상 기억나시죠? 예. 그 질문 만들기로 저희가 많이 나눠봤잖아요. 한스가 신학교에 가서 헤르만 하일러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헤르만 하일러가 한스한테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지, 또 헤르만 하일러가 한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그런 하일러가 3, 4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자, 오정도 키워가고요. 한스가 어떤 용기 내지 못했던 부분에서 자신이 어떤 실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 가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화해하는 과정도 나오죠. 이제 그 화해하게 되는 계기가 나와요. 그 과정에서 힌딩어의 죽음이 나오죠. 예, 힌딩어.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름도 이름만 알고 있는 정말 그 존재감이 없던 그런 아이의 죽음이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한스가 할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자, 사장 마지막. 자, 아주 정말 이제 그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하일러의 탈출 사건이죠. 자, 하일러는 자유롭게 자, 여기를 신학교를 네. 그 모두가 이렇게 찬양받고 우러러보는 이 신학교를 후련히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네. 탈주자 하일러죠. 네. 자, 한스는요, 그, 하일러가, 하일러를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별 인사라고 할 정도의 인사도 없이 정말 누드인사 정도, 악수 정도 하고 하일러를 떠나보내게 돼요. 어, 이걸 떠나보내게 된다는 거 역시 한스한테는 하일러를 잃어버린 거죠. 예, 뭐 한스가 좋아하던 선생님 생각에 낚시와 뭐 수영 이런 것들을 잃게 된 것처럼 한스가 하일러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스의 상실. 네, 선생님이 본 키워드는요, 상실입니다, 상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뭐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진행되는지 친구들도 이제 알겠죠? 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네, 어쨌든 그 한스의 마지막 어떤 선택 또는 뭔가 어떤 그런 열린 결말 거기서 저 선생님은 한스의 상실을 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고 어떤 것들을 빼앗겨버렸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뺏기는 과정. 예. 자, 여기까지 복습입니다. 자, 오늘 한스의 결말 같이 볼게요. 자, 한스는 이제 하일리가 떠나고 나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한스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한스가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한스의 몸이, 한스의 정신과 영혼이 그 뭐지 망가져 버려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지 뭐 이탈됐다, 뭐 또는 쫓겨났다, 이렇다시피 한스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일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하고는 또 다르죠. 네. 자, 5장에서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한스를 위로하는 존재는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가 한스한테는 더 큰 상처로 받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책에 나오는 구절,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 누구도 야인 소년의 얼굴에 비치는 당혹스러운 미소 뒤로 꺼져가는 한 영혼이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절망에 쌓인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학교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선생들의 야비스러운 명예심이 연약한 어린 생명을 이처럼 무차하게 짓밟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네. 이렇듯 고통과 고독에 내맡겨진 병든 소년 한스에게 위로자의 가면을 쓴 또 다른 유령이 다가왔다. 그리고 점차 그와 친숙하게 되어 극계하는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 위로자는요, 가면을 쓴 위로자는요, 네, 죽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 한스는 5장 초반 부분에 여기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예, 이 아이는 이미 이게 약간 이런 구절도 있었거든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이 자기의 결정에 대한 거에.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6장, 7장, 5, 6, 7장 이제 나오겠죠. 네. 헤르만 헤세는 그 5, 6, 7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한스가 돌아와서 이렇게 뭐 또 서성거리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바람 쐬고 막 이래요. 정말 할 일 없이 아직까지는 뭐 두드러지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없이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도 한스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정신분열처럼 이렇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힘든 상태, 아픈 상태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아이를 내버려 두거든요. 네. 자, 거기서 있잖아요. 한스가요. 게르버 거리하고 메이 거리를 비교하면서 이 메이 거리에서의 한스의 추억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메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이게 게르버 거리가 정말 화려하고 어떤 뭔가 그 뭐지 막 이렇게 좋은 거리라면 메이 거리는 약간 우리가 뒷골목 같은 그런 거리. 예, 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쓴소리를 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공간 막 이런 것들이 이 매거리의 상징적인 거리거든요. 근데 한스는 여기서 추억을 떠올리는데 어떤 걸 떠올리냐면 핑겐바이 형제라고 돌프와 에밀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이제 형제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레이텐 하일이라고 고아 소년도 떠올려요. 예. 이 고아 소년이 나중에 뭐 열병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소년도 죽어요. 헤르만. 네. 헤르만 레이텐 하일이도 열병으로 죽었대요. 이것도 반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전이 아니라 뭐죠? 복선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래요. 레털러라는 또 이 아저씨는요, 음주병에 너무 심해가지고 해고를 당해요. 근데 이 아저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항상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이랬던 기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늙은 기계공 포르쇼라는 아저씨를 또 기억하는데, 이 아저씨랑 이제 대화를 막 했던 장면을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뭐 한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막 이 애기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저씨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 바다 표범 같은 녀석아 이런 표현을 써요. 선생님은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아저씨가 이 한스를 부르는 이 애칭이잖아요, 애칭. 이 땡땡 같은 녀석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는 애정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스를 어떻게 대해줬는지가, 예, 간접적으로 보이죠. 자, 한스는 이렇게 다 기억해요. 자물쇠 장수, 브렌들레도 이제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그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나와요. 예. 자, 한스한테는 이 메이 그레이스의 추억이 너무나 아련하고 좋았던 추억, 자신의 어떤 뭔가 이 따뜻함과 그런 것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추억인데, 이분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결말이 죽음과 자살과 이렇게 뭐 안 좋죠. 자, 그리고 한스는요, 지금은 이 매의 거리에 자기가 느꼈던 이 매의 거리가 지금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자기가 변했듯이 이 장소도 변한 장소예요. 자, 참, 그러면 한스가, 한려도 잃었고요. 자, 자기가 좋아하던 낚시나 수영도 잃었죠. 자, 이 있잖아요. 과거의 추억인 이것도 한스는 어찌 보면 상실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되돌아올 수 없어요. 자, 문장 볼게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한스에게는 자, 참담입니다. 참담하고 우울한 인상을 풍겼다. 다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이제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는 저녁 무렵 피혁 공장에 때려서 지제 곁에서 여자분이 있거든요. 지제 곁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되돌아갈 수 없죠. 그는 두 번 다시 피혁 공장과 매일거리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 장소 또한 한스에게는 뭐다? 상실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진 한스가 얼마나 그 쓸쓸한 마음이었을지가 느껴져요. 안쓰럽죠. 예. 자, 한편으로는요. 이 한스가 느꼈던 이 어릴 적 추억에 대한 이런 회상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사춘기 때에 막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냥 어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즐겁게 놀고 마냥 신나고 마냥 웃고 울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추억처럼 딱 남은 순간이 오잖아요. 한 사춘기 정도 우리가 시기를 겪을 때. 지금 한스도 그 시기죠. 자, 누구나 이 시기를 겪는데 자, 그렇죠. 누구나 이 시기를 겪어요. 아, 나 이제 그때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왔어.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한스가 이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이제 성장했다면 훌륭한 또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시기를 좀 잘 못 견뎌내고 또는 정말 그 한스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한스는 어떤 자꾸 그 불행한 순간, 네,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결말로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부분을 나눴냐면,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그 뭐, OECD 뭐 자살률 1위인 나라고, 뭐, 청소년, 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불행하게도 선생님 주위에서도 뭐 이렇게 그 중학생 뭐 또는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죽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한 두세 달이 뭐 또는 한 네다섯 한좀뭐 세네 달이 건너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참 그래서 안타깝죠. 네. 우리는 어쨌든 한스를 살리고 싶은데 그죠?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스 같은 아이들을 그죠? 좋습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예. 자, 진짜 결말이에요. 아, 플라이크 아저씨 있죠. 구두방 수순 아저씨. 예. 이 아저씨가, 한스가 신학교 가기 전에, 뭐, 아유, 막, 뭐, 하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너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아저씨거든요. 네, 그 아저씨 기억나시죠? 자, 이 아저씨 내서,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계절은 가을이에요. 10월이에요. 10월이 약간 이제 추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계절인데, 이 계절적인 요소도 지금 쓰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스산한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식이. 그래서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 과즙 짜기를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엠마를 만나요. 예. 자, 엠마의 등장입니다. 엠마의 등장. 예. 아, 참, 이 엠마요. 자, 선생님 질문 보세요. 엠마는 어떤 소녀일까요? 예. 엠마는 한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스에게 엠마는 또 어떤 존재일까요? 엠마의 존재가 한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정답 찾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헤르만 헤스가 쓴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에요. 그죠? 내가 보기엔 엠마는 이런 애 같아. 엠마, 한스한테 엠마는, 뭐, 이런 존재였을 것 같아. 또는 엠마의 존재가 한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문장들을 우리는 찾아서 추측할 뿐이죠.
네.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어쨌든 선생님 얘기를 좀 하면요. 선생님이 본 건 어떠냐면요. 선생님은 엠마라는 소녀가 한스보다는 좀 더 성숙한 소녀 같았어요. 그리고 쪼끔은 이제 한스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엠마는 여기 지역의 아이가 아니죠. 그 플라이크 아저씨의 어떤 그 뭐지 조카인가 그래 가지고 여기 잠시 이제 머물러 온 애죠. 그러면서 엠마는 너무 쉽게 한스하고 자연스럽게 그 스킨십을 하게 되죠. 네. 그 뭐 한스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네 뭐 격한 뭐 키스를 한다든지 엠마가 그렇게 하죠. 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한스가 이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힘들고 고독하고 이 정말 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 상황에 이 엠마라는 소녀가 정점을 찍었구나. 정말 마침표를 찍어줘 버렸구나.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이 엠마라는 애가 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선생님은 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말고 중학교 1 학년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뭘 하냐면요. 한스한테는 엠마가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였나? 한스한테는 엠마라는 소녀가 마지막 그 지푸라기라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희망 같은 존재였는데 근데 어떡해요? 지푸라기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지푸라기야. 정말 지푸라기였어. 예. 이 소녀 역시 한수한테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거든요. 네. 자, 재밌죠? 네. 자, 계속 볼게요. 자, 9절 봅시다. 더욱이 그녀는 한스가 옆에 있거나 그가 수줍어 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사람이었다. 자, 전제적 착각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스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당한 나머지 자, 어때요? 수레바퀴에 친 달팽이처럼 촉수를 움츠리고 껍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 네. 엠마라는 소녀와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에로스와 파토스 뭐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이게 약간 결합되고 조금 온전하게 이 사랑의 요소가 한스한테 왔다면 한스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건데 이 엠마라는 아이는 어떠냐면 그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뭐 사랑의 행위에 관한 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가가 "수레바퀴에 치인 달팽이처럼." 이렇게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우리가 3장 부분이었나요? 그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게 된다고 말한 사람이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또 직접적으로 제목이 비슷한 구절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게 여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거죠. "수레바퀴에 치인 달팽이." 예. 한스가 지금 엠마라는 그 수레바퀴에 치인 달팽이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가 봅시다. 여느 때보다 늦게 눈을 떴을 때 자,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나머지 불행에 빠지고 말았다는 막연한 느낌이 사로잡혔다. 자,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엠마가 인제 말없이 인제 돌아간 사건이거든요. 요것도 벌써 잃어버렸다. 예. 그쵸. 그녀는 한스를 전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네 자세히 또 쪼끔 친절하게 써주는 문장 같아요. 그녀는 한스를 전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진실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네. 자.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결문 마지막 부분 쪼끔 더 힘내서 볼게요. 자, 돌아온 한스에게는요 두 가지 대안밖에 없어요. 한스가 인제 할 수 있는 건 뭐다? 서기가 되거나 기능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6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스야, 너 기계공이 되고 싶니? 서기가 되고 싶니?" 자, A 아니면 B입니다. 기계공 아니면 서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7장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모두가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뒤늦게 하찮은 견성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며 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인가." 예. 한스가 이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옷을 선택하거든요. 기계공이 되려고 막 이렇게 그 대장장이 뭐 하면서 기계공 하려고 하는 작업을 실습을 견습공이죠. 하루 이틀 하루인가 며칠 하거든요. 하루 했나 하거든요. 거기서 한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만일요 이 일을 하려고 알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파란색 요거 있잖아요. 견습공 요거 있잖아요. 요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기계공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만약에 할래가 본다면 그 애가 뭐라 할 것인가? 잘한다 하겠어요. 한스의 내면에서는 그 할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스를, 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한스한테는요, 이 하일러의 존재, 하일러가 주는 어떤 그 영향력을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일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한스는 이 일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일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만큼 그 하일러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좀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일러를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자, 안타까운 면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7장, 네, 마지막 부분에,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왔다. 어렴풋한 상념과 추억들이 떠올랐고요. 수치심과 자책감이 음울하게 물결치며 한스를 뒤덮었다. 한스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풋밭에 쓰러졌다. 네, 여기서 보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나오죠. 한스가 마지막에 느꼈던 감정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네. 아, 자책감. 네,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자, 수치심은 뭐고 자책감은 뭘까요? 정확하게, 난 수치심을 느꼈어. 어떨 때 수치심을 느낄까요? 자, 그 선생님이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봐요. 자,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기에는 당혹함,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등이 포함된대요. 자, 수치심이 발생에는 최초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노출되고 경멸받은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한스 지금 이 상태예요. 예. 이 상태. 볼게요. 한 개 더 봅시다. 자, 수치심은요, 스스로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존심이 연장해 있는 개념으로, 그 자아와 자존심이 그러면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아가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겠죠? 자, 이는 사회 규범에 적응 같은 행동을 촉구하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느낄 경우에는 행동의 위축 등을 문제를 낳는다. 자, 한스하고 적용되는 말이 비슷해, 그죠? 사회 규범 등의 같은 행동을 촉구한대요. 그렇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행동의 위축에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책감.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 자, 어떤 자책감일까요? 네,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말을 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어, 헤르만 헤세가 29살 때, 작가로 생각하면 헤르만 헤세가 이제 몇 살까지 살았나를 보면 이 29은 아주 어린 나이예요. 네, 수레바퀴 아리스가 1906년에 쓰여집니다. 자, 스님이랑 헤르만 헤세의 저서를 지금 수레바퀴 아리스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년에 데미안, 한절무의 단절몸의 이야기 해가지고 그 가명으로 네, 데미안이 또 출간되고요. 데미안 알죠? 자, 시타르타. 1922년에 나온 책입니다. 자, 그리고 1930년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 다음에 그 1943년에 유리알 유이. 자, 이렇게 선생님이 굵직굵직한 책만 나왔어요. 자, 선생님 집에 있는 책만 인용했고, 짜잘한 책들도 있어요. 자,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데미안도 읽어보고, 시타르타, 그리고 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까지 읽어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자, 선생님도 데미안과 시타르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나르치스 골드문트와 유리알유이는 선생님도 조금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어려운 게 있어요. 많이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네. 네. 자, 게테상가 노벨상을 수상했고 8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자, 혜지가 중간에 정말 우리의 한스하고 비슷하게 신학교에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그 시계를 수선하는 시계공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한스처럼 또는 뭐 한스 비슷하게 자살 시도도 했던 그 작가죠. 자, 근데 우리의 헤르만 헤세는 네, 이거를 우리가 보는 한스의 안타까움을 이 헤르만 헤세는 또 다른 한스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한테 남겨놓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자, 그렇게, 네,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상원에서 리아부클럽, 헤로안에세의 중학생이 읽는 수레바퀴 아래서, 자, 5, 6, 7장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책에 찾은 구절을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나눠요. 그 초소 기록을 하죠. 내가 찾은 구절을, 줄 긋고, 그걸 또 기록해요. 기록하고 나눠요. 그러면 친구들이 서로 이제 또 토론이 될 수 있겠죠. 또 질문 만들기도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를 한다,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나눠요.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이라든지 책을 확장해서 보고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자, 선생님은 이런 인문고전 책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요. 또 자유롭게 표현하고요. 주체적인 아이들. 네. 결국은 이 주체적으로 살면서 친구들이 행복한 아이들, 네. 행복한 사람. 네. 그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네. 자, 책이 찾은 구절과, 네. 친구들이죠.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네. 영상 또 만날게요. 오늘 너무 애썼어요. 감사합니다.